자, 그러면 B형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형의 1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혈우병이 나왔어요. 음? 자, 혈우병 보니까 동료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결혼한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걱정이 됩니다. 왜요? 유전병이 있대요. 어떤 병이에요? 혈우병 보인자래요. 그래서 임신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 근데 복음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짜증나게. 혈우병은 땡 열관 열성 유전병이에요. 선생님이 보인자이시니까 결혼하실 분이 혈우병이 아니라면 태어난 아이가 딸인 경우 보인자의 확률은 땡 퍼센트이고 아들일 경우 혈우병 확률은 50%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혈우병은요. 응고인자 장애에 따른 질환이죠. 응고인자 장애인데 얘는 유전 질환입니다. 유전 질환인데 보시면은 반성 열성 질환이다라는 거죠. 반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성염색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염색체와 관련이 있는 질환이구나. 근데 열성이래요. 그 상대의 대립 유전자와 나의 대립 유전자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걸 이제 열성, 우성이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열성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편, 그다음에 우성 같은 경우가 효과가 잘 나타나는 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X 염색체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X 염색체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그냥 이 염, 이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보인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는.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 X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 밑에 이제 여기 잠깐 볼게요. 3번 보시면은 대부분 X형관 질환은 열성 유전이다. X 염색체에서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성 열성 질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X형관 질환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아들이 질환에 걸릴 확률은 50%이고 딸은 보인자가 될 확률이 50%다. 그래서 딸은 보인자가 되는 거고 아들은 질환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남성에게서만 주로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성염색체로 나와 있고 가로에 X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X 성염색체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물체점을 해준다고 하면 이건 그냥 반성 열성 질환이니까 성염색체거든요, 사실. X도 Y도 성염색체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X 열성 질환이기 때문에 X 염색체가 가장 이제 퍼펙트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물체점 해주면 뭐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칼체점을 하면 성염색체는 틀립니다. 절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를 하느냐 칼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00% 올바른 정답은 X 염색체가 가장 정확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가 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음, 결혼할 사람은 혈우병이 없어요. 그러면 딸인 경우 보인자일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 딸인 경우 보인자가 될 확률 50%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들인 경우 혈우병 확률은 50%입니다. 이게 강론수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대로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시면은 전체 가족에서 보는 게 아니라 딸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아들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를 본 거죠. 그래서 아들인 경우에 증상이 나오는지, 딸인 경우에 증상이 나오는지, 동그라미를 잘못 쳤네요. 딸인 경우에 증상이 보인자인지, 아들인 경우에 증상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인 경우에서 50%죠. 2분의 1이니까. 딸인 경우에도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염색체 50%. 이거 두 개 다 맞아 주셔야 되는 거죠. 2점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출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왔죠. 관련 기출이 이게 연도를 제가 안 써놨네요. 자, 혈우병 보인자인 여성이 자녀에게 유전적 결함을 어떻게 물려주는지 기억력을 제시할 것. 혈우병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전적 결함을 어떻게 물려주는지 디귿에 제시할 걸. 리을의 이유를 서술하고 아들과 딸이 다르게 유전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뭐야? 반성 열성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성 열성 유전 질환이면서 X 염색체 연관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염색체 열성이니까 딸은 보인자가 되는 거고 아들은 어때요? 확진자가 되는 거지. 응,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써는 건데 이게 바로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로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이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임용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내용을 처음 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한 걸 수도 있지만, 여기 평가를 보시면은 경제성 평가와 그 안에서의 비용 편익 분석 평가가 있어요. 여기 경제성 평가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비용 효과 분석, 두 번째 비용 편익 분석, 세 번째 비용 효용 분석이 있는데 비용 효과를 보시면 투입 비용 대비 금연율 증가 정도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는 하나의 사업이 있어도 어떤 대안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근데 얘는 두 번째 보시면은
비용 편익 분석이 답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투입 비용 대비 절약한 흡연의 시간이나 절감한 담배 구매 금액이나 건강 개선 효과를 위한 화폐 단위로 환산했을 때다라고 나와 있죠.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입과 결과를 모두 비용 자체로 환산을 합니다. 그 다음 결과도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 결과도 화폐 단위로 환산한다. 똑같죠. 이것은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또 점 하나가 나왔으면 비용 효용 분석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제성 평가가 정답이었고요. 기억이 니에는 비용 편익 분석이 정답이었다라는 거. 이거는 틀리셔도 괜찮아요. 잘 못, 선생님 이런 평가가 있는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보건직 공무원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보건사 임용고시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출제가 된 문제로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고요. 자, 3번 나왔습니다. 3번. 미출진 기억의 보험료 부과 방식과 보험급여 보장 방식을 서술할 것. 자,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사회보험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회보험은 전 국민이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보시면 부담 능력,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는 거죠. 더 잘 벌면 더 많이 내는 거고,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그만큼만 내는 거. 이게 뭐야? 차등 부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을 보시면은 부가 방식으로는 소득 순위, 그러니까 소득 순위라는 건 이제 조금 옛날 능력이고요. 부담 능력을 이제 요즘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순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요. 보장 방식은요. 선물 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 급여를 병행한다.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급여는 병행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까지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만 썼는데요. 이것도 뭐 답이죠. 틀린 내용을 쓴 건 아니니까요. 답입니다. 그래서 부가 방식으로는 부담 능력에 따른 차등부가, 그래서 이제 부담 능력에 따른 차등부가라는 이 키워드, 그리고 현물급여 원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을 볼게요. 니은의 명칭을 써라, 디귿의 명칭을 써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은은 소득 보장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고용보험이 빠졌죠. 이거는 사실 암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뭐가 빠졌게요?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고용보험이고요. 자, 디귿은 이것도 암기죠. 공공부조에서 의료보장은 뭡니까? 의료급여죠.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근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여기 지금 소득보장에 사회보험의 소득보장에 고용보험이 들어 있고요. 공공부조의 의료보장에 의료급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우리 신영 교수님 자료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사회보험 자체는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으로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거 니은을 물어봤던 거죠.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자, 직장 가입자는 소득비례 정률제,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곱하기 점수당 단가인데 어쨌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버는 만큼 그의 능력에 맞게끔 내는 것이 부과 방식이고 보다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금급여를 병행할 수 있다까지 적어줬으면 좋았겠죠. 관련 기준을 보시면 2022년에 기출 비용의 사회보장 제도 이걸 아예 물어봤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뭘까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건 등등등등등으로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땡땡땡 사회서비스다. 자, 사회보험 땡땡땡 사회복지 서비스다. 니네 기억에 들어갈 만한 공공부주였죠. 근데 또 22년에 이렇게 냈는데 24년에 공공부조 안에 구멍을 뚫어서 냈었죠. 이래서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 기출에서 이번에 제가 이전에 이제 유튜브 브이로그 임용 보고 왔다는 브이로그 올렸는데 거기다가 뭐라 썼냐면 기출에서 한 60% 70% 나왔다라고 이미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24년 전공 B형의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머릿속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4라고 하는 숫자가 떠올라요. 4는 죽음을 뜻하잖아요. 4라는 숫자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기억은 뭐야? 강박사고죠. 누구나.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미 본인이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떠올라요. 머릿속에. 뭡니까? 강박사고. 자, 니은 볼게요. 사라는 숫자가 생각날 때마다 죽지 않으려고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4랑 7, 럭키 세븐을 지금 이 학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강박 행동이죠, 강박 행동.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니까 얘를 이기려고 내가 7, 7, 7, 7, 강박 행동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근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강박 사고는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생각 또는 충동 이미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인이 마음으로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더라도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안 하고 싶지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떨쳐버릴 수 없고 계속 머릿속으로 사사사사사가 떠올라요라는 거.
자, 강박 행동은요, 불안 감소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자기가 하는 겁니다. 4라는 숫자가 생각날 때마다 죽지 않기 위해서 7을 계속 말하는 거. 이거 강박 행동이죠. 자, 강박 행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불안감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계속 똑같이 강박 행동은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 자체가 강박 사고나 행동이 무의미한 걸 알고 있어요. 수행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나 불안 감소를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는 거. 불안 감소를 위해서 7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강박 행동이 되겠죠. 자, 이제 디귿 보시면은 병원에 다니면서 클로미프라민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클로미프라민이라고 하는 건 TC입니다. TC. 사망계 항우울제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둘째, 강박장애나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사용됩니다. 라고 쓰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양리작용 중 두 가지를 서술하라 그랬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울증으로도 쓰고 강박장애 치료로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울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둘째, 강박장애에 사용한다를 쓰는 건지 아니면 양리작용 기전으로서 TCA에 대한 작용 기전을 쓰면서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거 한 개, 그다음에 뭐 아세틸콜린 수용제 차용해서 항콜린 작용을 쓰는 거 한 개, 혹은 항히스타민 작용을 사용하는 거 한 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게 사실 문제가 물어보는 게 살짝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답안을 갖고 오긴 했는데 저는 답안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쓰고 왔던 답안을 이렇게 썼습니다. 디귿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쓰든 뭐 요렇게 해서 아세틸콜린을 쓰든 항히스타민 장벽을 쓰든 뭐 두 개 다 정답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출 보시면 2015년에 여기 보시면은 강박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의 개념을 서술해라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0년 3년 저기 3번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답안지를 내가 잘 안 보여. 잠시만요. 아, 여기 보이네요. 여기 크게 할 걸. 중간고사 답안지를 백지로 내서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멈추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 뭐야? 그대로 나왔죠? 20년의 기출이 여기 기억으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강박 사고. 글씨를 똑같은 크기로 쓰려고 해요.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힘들어서 글씨를 똑같은 크기로 쓰려고 합니다. 뭐예요? 강박행동이죠. 2020년 기출이 2024년 기출로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기출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복부 촉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 분막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아, 산전 진찰은 받으셨나요? 네, 복부 검진을 하셨더라고요. 기억에 나가는 검진법의 명칭을 쓸 것, 사실 어떤 복부 검진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여성에서 하는 복부 검진은 레오폴드 복부 tun치법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 1, 2, 3, 4단계로 진행하는 레오폴드 복부 총치법을 의미를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이제 밑에 있어요, 밑에. 이런 내용이 레오폴드 복부 촉진법이라구나 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인 거죠. 처음에 양손으로 제 배에 두고, 이게 양손으로 배 위에 두고 진찰을 하시더니 머리가 밑으로 향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손으로 제 배 옆을 만지셨어요. 배 옆에 이렇게 다 만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 다음 디귿.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복부를 잡고 태아를 위로 올려보셨겠네요. 이건 뭐냐면 선진부가 그 뭐지? 모체의 골반대로 진입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레오폴드 복충치법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진부의 진입 여부, 선진부가 골반에 진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 검사를 하는 거죠. 자, 니은 보시면 태위에서 들었나요? 근데 태위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태위에 대한 정의를 써라. 요즘 이렇게 정의를 써라라는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위의 정의를 정확히 쓰자면 태위는 태아의 장축과 모체의 장축 간의 상호관계로 태위에는 종이, 횡이, 사위가 있다. 이렇게 쓰면 100% 정답이죠. 근데 태위에는 종이, 횡이, 사위가 있다. 안 썼어요, 선생님. 태위에는 태아 장축과 모체 장축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까지만 썼어요. 괜찮아요. 정답 인정됩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하는 목적 이거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 네 번. 리을 두정이다. 두정이를 태세를 중심으로 써수레라라고 얘기합니다. 두정이를 태세를 중심으로 서술하래요. 태세는 여러분 태아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 이게 태세거든요. 자, 두정이 LOA나 ROA 그림을 가져왔는데 LOA든 ROA든 다 어때요? 지금 다 전신 굴곡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두부를 포함해서 온몸을 다 굴곡시키고 있는 태세. 이게 태세란 말이에요. 이거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정이는 폐 후두부가 선진부로 아두를 포함한 전신이 굴곡된 상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정답 인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진짜 무릎도 굽혀져 있고 다 대가리도 아니 머리도 이렇게 굽혀져 있고 다 이제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LOA든 ROA든 전신 굴곡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히려 이런 거 걱정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태아의 후두가 선진부로
이런 거 걱정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전신 굴곡이 그러니까 아두를 포함한 전신의 굴곡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두유는 아두가 완전 굴곡된 두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 굴곡. 선생님 그러면은 폐 후두부가 선진부라는 거 안 쓰면 틀리나요?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죠? 왜냐면 지금 이 아로에든 에로에든 두정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아두가 모체 선진 골반대로 이제 선진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음, 두정이가 뭔지 태세를 중심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후두부가 선진부로 골반에 진입하는 건데 자세는 전신 굴곡되어 있는 자세다. 그래서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갔네요. 전신 굴곡 키워드 하나, 그다음에 후두의 선진부가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야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학생과 보건교사가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왔어요. 그럼 발목이 많이 부었네. 그래. 오래잖아. 불편하지 않아? 했더니 친구들 앞에서는 쪽팔려서 괜찮은 척 했는데 지금 굉장히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발목 움직이지 않도록 압박분대를 감아줄게. 그리고 그 부위에 냉찜질을 할 거야. 자, 냉찜질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서술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이 관련 기출 근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보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보건교사에게 응급처치에 관한 이제 책들을 나눠준 게 있는데 거기에 건이가 수업 끝난 후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고 끝나자마자 인사 한우도 마음도 하고서 막 선사같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자 여기 보세요. 계단에서 넘어져 똑같네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대요. 자 근데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찜질 온찜질도 밑에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는데 제가 근거로서 문제가 냉찜질이 나왔으니까 냉찜질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냉찜질을 해줄 수 있다. 다치는 언제 합니까?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할 수 있고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통증이나 부종, 염증, 반응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첫째, 통증 감소, 둘째, 부종 감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자, 이제 프라이스 처치를 우리가 해줄 수 있죠. 이 프라이스에서 아이스, 여기 냉찜질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나는 뭐라고 썼냐면, 첫째는요, 모세혈관 투과도에 따른 부종 감소. 우리가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냥 부종 감소이다. 첫째, 부종 감소이다. 둘째, 통증 감소다. 뭐, 셋째, 염증 감소다. 이렇게 쓰면은 살짝 점수를 주고 싶어도 전 주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렇게 써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통증이 감소되는 것과 염증이 감소되는 거, 그다음에 부종이 감소되는 것이 다 맞는 말인데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이제 그 채점자들이 점수를 어떻게 줄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맞을 것 같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세혈관 투과도 감소에 따른 부종 감소이다. 둘째는 대섬유를 자극한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은입니다. 미은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석고붕대를 해줬대요. 엑스레이 찍고 금 같네 하고 석고붕대를 해줬대요. 근데 석고붕대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그럼 내가 선생님이 먼저 알려줄게 라고 했는데 사정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써라라고 얘기했죠. 자, 석고붕대를 했을 때 가장 나타날 수 있는 큰 합병증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구획증후군이 가장 1번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체에다가 석고붕대를 했으면 다른 이제 게 생각이 났겠지만 지금 다리 부분에다가 석고붕대를 했기 때문에 구획증후군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석고붕대는 구획 외부에 압력을 가해서 혈관을 압박하여 근육 허혈을 초래하고 신경을 압박하며 신경분사를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 자체는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사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경혈관계를 사정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상승시켜주고요.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하고요. 뭐, 너무 심하면 제거해주고요. 뭐 압력을 잘 확인해 주고요. 이런 것들 있죠. 결국 근막절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예방법이라든지 어떤 치료 방법이지만 합병증의 사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경경관계를 사정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계를 사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고 뭐 신경이 눌리고 피부색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체온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만져본다거나 발가락만 움직여 보세요라고 한번 움직여 본다거나 피부 색깔을 반대쪽과 비교를 해본다거나 감각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뭐 바늘로 찌르는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본다거나 그 모살과 환원, 손발톱을 잠깐 이렇게 압박했다가 이렇게 떼는 거, 과연 색깔이 언제 돌아오는지. 저는 그걸 썼어요. 저는 뭐라고 썼냐면, 니은에 석고봉대를 했을 경우 혈관 압박, 근육혈,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첫째는 혈액순환 정도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지금 신경을 확인하는 거 첫 번째, 신경 감각계를 확인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은 혈액순환을 확인하는 거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혈액순환 정도를 확인해서 모세혈관 충혈 시간, 이 플랭킹 테스트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을 강하게 눌러 창백하게 만든 후에 색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확인하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경 감각을 확인하는데 환부를 자극해봐서 뭐 그 부위의 체온이라든지 통증 혹은 피부 색깔, 감각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쓰셨으면 그건 정답 인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꼭 선생님 지금 블랭킹 테스트라는 용어를 안 썼는데요. 모세혈관 충혈 시간이라는 단어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그 외에 뭐 체온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뭐 혈액의 순환 정도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풀어 썼었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점이 있고요. 다음은 7번인데요. 여성 내부 생식기 구조와 기능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이 바자이날에서 데드라인 간균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데드라인 간균의 역할을 써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문서 내용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데드라인 간균은 질의 산도를 유지해주는 애다라고 강문서 표현을 합니다. 질 내의 산도는 pH 4에서 5 정도의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왜 그러냐? 질벽의 글라이코겐이 정상 상중인인 데드라인 간균에 의해서 젖산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결국에 질 내 산성 환경을 유지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세균 감염이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세균 감염 예방. 그래서 기억의 역할은 뭐라고 씁니까? 데들라인 강균에 의해서 질벽에 존재하는, 자, 저는 뭐라고 썼냐면, 데들라인 강균은 질벽에 존재하는 정상 상주균으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질내를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성 환경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산성 환경을 유지시킨다, 산성 환경을 만든다, 뭐 젖산에 의해서 변화한다, 이런 산과 관련된 내용 첫 번째 꼭 들어가줘야 되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산도를 유지함으로써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세균이라는 내용 안 써고 그냥 감염을 예방한다. 이것도 충분히 오케이 정답 인정입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있고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아, 유트라인을 보시면 자궁 내막은 조밀층과 해명층, 그 다음에 기저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월경시나 분만 후에 탈락하는 조밀층과 해명층은 땡이라고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기능층이죠, 기능층.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궁 내막은요, 월경 주기에 따라서 그 내막의 성장이 0.5mm에서 5mm까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두텁게 성장을 한다고.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자궁 내막의 간질 조직은 가장 상층인 조밀층과 중간층인 해명층, 그 다음에 기저층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데 조밀층과 해면층은 월경시 박리되는 기능층이다. 탈락된 조직은 월경주의 증식기의 기저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기저층에서 재생된다. 재생된다. 그러니까 어디가 기저층은요. 0.5mm로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능층, 조밀층과 해명층이 기능층으로서 계속 성장하죠. 2mm, 3mm, 4mm, 5mm. 이 성장한 기능층이 월경이나 분만 시에 탈락해서 떨어지는 부위, 기능층. 그럼 또 기저층은 또 다시 재생시키는 거야. 또 다시 성장하잖아? 임신 안 하면 또 다시 박리되는 거죠. 또 기저층에 성장하는 거죠. 기저층은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항상 존재하고 기능층은 계속 성장했다가 탈락하고 성장했다가 탈락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기능층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디귿은요 난소인데요. 오버리에 두 가지 가임기 동안 두 가지 기능을 쓰래요.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조금 난감했거든요. 난소의 가임기 동안에 기능 두 가지를 써라? 문제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자, 볼게요. 난소는 가임기 동안 이게 그대로 강문서 내용이에요. 이 있더라고 그냥. 난소는 가임기 동안 난포를 발육시켜 주기적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난자를 배출시킨다.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한다. 여기 호르몬은 뭘까요? 에스트로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난소인데 여기 난소에 여기 지금 배란과 관련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죠. 난자를 배출시켜주는 거. 전부 다. 항체까지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난소의 기능으로서 가임기 동안 난소의 역할은 첫째, 난포를 발육시켜 주기적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난자를 배출시키며 둘째, 호르몬을 분비하여 배란에도 관여한다. 이렇게 저는 연결을 썼어요. 에스트로겐과 연관하면서 배란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작성을 했다라는 거 있습니다. 아까 여기 안 읽었는데 허혈기는 월경 시작 전 마지막 3일 기간으로서 수정이 안 되면 당연히 백체가 되면서 항체가 퇴화하겠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의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고 혈액 공급이 차단되니까 당연히 빈혈이 오게 되고요. 샘조직 분비가 감소돼서 뭐가 박리된다? 기능층이 박리된다. 결국 뭐가 일어난다? 월경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월경 발생, 기능층 탈락, 기능층은 조밀층과 해명층이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4점이니까 4점 다 가져가 주셔야겠죠. 잠깐만요. 어, 여기에서는 몇 점을 맞아야 안정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제가 쓴다는 걸 깜빡해서. 음, B형. 자, 일단은 이거 2점 전부 다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2점 다 틀리셔도 괜찮고요. 아, 요거는 4점짜리죠? 4점 다 가져가십시다. 4점 다 가져가시고요. 자, 요거는 감각, 행동, 감각, 사고 전부 다 가져가셔야 되고 이미 풀어 이거 틀렸다고 해도 2점은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4점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것도 4점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4점짜리 문제 맞죠? 4점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자, 요거 4점 다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실수만 안 하면 4점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출로 보시면 2019년 기출 A형 보시면은 이렇게 월경과 관련해서 이런 거 나왔었죠. 기억은 딱 이제 딱 난자가 나왔잖아요. 배란이죠, 배란. 기초체험 변화 양상을 쓰시오. 니는 뭐야? 황체죠. 황체 기능을 쓰시오. 디귿 어디 있어? 디귿 여기 있네요, 여기. 디귿 시기의 명칭과 자국내막의 특징을 쓰시오. 자국내막이 점점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다 마지막 월경수 3일에서 떨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호르몬과 연결해서 써주면 좋죠. 자, 8번입니다. 선생님, 친구가 제 귀 앞부분을 가볍게 툭툭 쳤는데 얼굴에서 경련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몇 번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너 혹시 손이나 발이나 감각이 없거나 저리진 않니? 아, 오늘은 아닌데 가끔 그럴 때 있긴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증상이 맞는 것 같은데 검사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커플을 감았더니 팔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구부러졌죠. 이거는 손목이 구부러지는 걸 보니까 어때요? 저칼슘 혈증 테타니 증상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전해질 중 칼슘이 매우 부족한 증상으로 보인다. 얼른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기억과 니은을 쓰라고 했어요. 기억은 뭐야? 크보스텍. 뭐 취보스텍, 크보스텍 한글로 써도 다 괜찮고요. 영어로 취보스텍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트루소 사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 2012년 객관식 기출 볼게요. 그림이 똑같이 나왔어요. 어때요? 완전 똑같죠? 그럼 이것도 어때요? 이거는 이제 성별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똑같잖아요. 이게 그대로 2024년 문제로 나왔습니다. 기출 분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억과 니은은 치보스텍과 투로스 증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칼슘 이 밑줄을 그어놨는데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두 가지 명칭과 각각의 기능을 서술할 것 두 가지 호르몬은 뭐가 있어요? PTH와 칼시토닌이죠.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을 때 혈중의 칼슘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애고 PTH는 뭐예요? 오히려 부각산소 호르몬 낮을 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PTH죠. 그런데 어떤 작용을 통해서 볼에서, 신장에서, 장에서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PTH 같은 경우는 혈중 칼슘이 낮을 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뼈에서의 칼슘 유리를 증가시키고 신장에서의 접수를 증가시키고 뭐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 역시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서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을 때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오히려 다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 역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냐면 되게 간단하게 썼어요.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이 높을 때 혈중 칼슘을 떨어뜨리며 둘째는 PTH인데 PTH는 혈중 칼슘 농도가 낮을 때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두 호르몬 모두 신장과 장 그리고 뼈에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거 다 정답이라고 저는 인정돼요.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4점을 전부 다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인데요. 9번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백혈병이 나왔어요. 일단 기억 보시면은 급성 림프구 백혈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를 서술해요. 그래서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골수의 백혈구의 한 종류가 비성장적으로 증식하고 축적되는 악성 질환인데 림프구냐 과립구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림프구죠. 그래서 급성 림프성 백혈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화기에 가장 흔한 악성 질환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미성숙한 림프구나 림프모구가 비슷한 백혈병 림프구가 골수에 축적된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정의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 물어보는 문제가 점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소화기의 가장 흔한 악성 질환으로 미성숙한 림프구가 골수에 축적된 상태이다라고 쓰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지만 미성숙한 림프구 이거는 꼭 써야 되는 거죠. 미성숙한 림프구가 골수에 축적돼 나타나는 악성 질환이다까지 여기 이제 악성 질환 빠졌네요. 축적돼 나타나는 악성 질환까지 써주시면 좋죠.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은 근데 혈액 검사에서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고
결국엔 빈혈, 출혈, 감염이 생긴대요 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면 골수에서는 정상적으로 조혈 기능, 그러니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다 만드는데 골수로 침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골수의 이 백혈병 세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비정상적인 백혈병 세포가 중추신경계에 침윤하여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건 아니고 이거는 다음 거고. 자, 다시 보시면 그래서 왜 이런 범혈구 감소가 나타나냐? 골수 자체가 백혈구고 적혈구고 혈소판이고 생성하는데 지금 골수에 백혈병 세포가 있잖아요. 미성숙한 골수 아구가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림프구나 백혈병 세포가 골수 내 기능 부전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골수 자체가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림프구나 백혈병 세포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골수 내 기능 부전.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빈혈, 감염, 출혈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인데요. 백혈병 환아에게 유추천자를 하는 목적이 궁금합니다. 라고 합니다. 목적 왜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수막병변은 뇌압을 상승시켜서 불안정, 두통, 오심구토, 진화명 상실, 성격의 변화, 흐릿한 시야, 제3사 내신경 장애, 의식수준의 변화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추천자를 해보는 거죠. 유추천자를 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유추천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함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왜?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니까 이런 것들을 침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추천자를 실시해 보는 거죠. 그 유추천자 안에 내처석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침범으로 인해 뇌압 상승, 내막 자극 증상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예방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왜? 중추신경계에 잘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추천자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 요추천자를 할 때 아동은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할 때 옆으로 이렇게 눕는 자세. 옆으로 누워 눕는 자세죠. 옆으로 누워서 치과이 새우등처럼 구부린 자세, 무릎을.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침범으로 인한 뇌압 상승, 내막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예방하기 위함이며 요추천자실 자세는 옆으로 누운 추가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새우등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훌륭하죠. 자, 관련 기출로서 2013년 기출로 객관식 기출이었는데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또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서도 호중근 감소, 골수의 기능 부전, 미성숙 림프구의 증식 다 나왔죠. 미성숙 림프구의 증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백혈병은 뭡니까? 림프구성 백혈병인데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죠. 이 문제가 또 나왔죠. 이걸 정의로 쓰라고 나왔잖아. 그 다음에 호중구 감소됐죠. 호중구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뭐래요? 골수 기능 부전. 여기 문제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추가된 게 유추천자를 합니다. 유추천자를 왜 합니까? 이 뇌척수액을 빨아들이는 거죠. 뇌척수액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예방하는 거. 뇌압 상승이라든지 내막 자극이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다음은요. 10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제가 몸에 상처를 내서 자해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왜 자해하니?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라고 했을 때 웹툰 주인공이 친구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상처내면서 푸는 것을 보고 따라해봤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방어 기제에서 동일시죠. 동일시가 꼭 긍정적 측면의 동일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동일시면 우리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동일시가 예를 들어 학부모라든지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뭐 교사처럼 존경의 대상에게 동일시를 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어떤 나의 발전이라든지 건강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가 동일시인데 나쁜 모습의 부정적인 동일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웹툰 주인공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처를 내면서 풀더래. 근데 왜 그걸 동일시하냐고. 그죠? 이것도 동일시예요. 부정적 측면의 동일시인 거죠. 그래서 이건 동일시가 되겠고요. 그럼 심리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를 통합한 인지행동치료가 있어. 거기에서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라고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지행동을 왜 받느냐? 왜 다른 심리치료와 구별되는 인지행동을 받느냐? 그 목적을 써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지이론을 먼저 보시면 인지이론은 불안장애가 개인의 비합리적 사고나 인지 왜곡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믿어요. 인지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지 왜곡이 되니까 결국은 실수를 과장하고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 결국 급성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릇된 신념이나 부정적 감정의 행동을 가져온다는 견해. 결국 인지적인 재구성이 인지이론의 어떤 인지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인지적 재구성. 어떤 인지? 비합리적 인지. 비합리적 사고나 인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합리적인 사고나 인지 왜곡 이런 것들이 꼭 키워드로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시켜 실수나 그로 인한 비극,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결국 사고 자체의 전환이라는 거죠. 네가 사고 자체를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이고 왜곡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조금 더 과장하고 그로 인한 비극이 오고 불안을 야기한다. 결국 사고 자체의 전환. 어떤 사고?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는 변화와 수용 사이의 해결책. 이거 그냥 변증법적 내용을 찾아보면 그냥 애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변화와 수용 사이의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 거기에서 정서에 휩쓸리지 않고 강한 정서적 경험 속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변증법적 치료의 한 4가지, 5가지가 이렇게 주요 키워드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 마음 챙김이라는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음.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2가지가 까여도 괜찮다라는 거 있어요. 이 점 정도는 나가도 방어 기제의 명칭과 인지 치료의 목적은 꼭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변증법적 치료랑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변화와 수용 사이의 해결책, 그다음에 마음 챙김은 맞은 사람이 오히려 더 없을 겁니다. 예. 저도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저도 풀 때 몰랐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면서 답을 알았고요. 이제 방어 기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2018년 기출에 나왔었던 게 또 방어 기제가 24년 기출로 나오게 된 거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2023년 기출, 작년이네요. 작년에 보시면은 저에겐 공부가 전부라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지 재구상 방법에 따라 수정하래요. 왜?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너 지금 다른 거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야. 왜? 공부가 전부라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를 변경하는 이게 뭐예요? 인지 재구성. 이게 인지 치료. 인지 치료의 목적은 결국 비합리적인 사고나 왜곡을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1번 보시면 내 남동생이 드릴을 사용하는 일을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특히 추운 날에 손가락 감각이 떨어지고 화끈거리는 통증과 냉감이 더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반복되는 진동으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진동증후군. 이거 뭐냐면 레이노 디지즈예요. 그래서 레이노병을 가져올 수 있고 자, 발생 기전은 뭡니까? 레이노병은 사실 자가면역 질환인데 진동과도 관련이 있고 뭐 어떤 다양한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기전은 진동으로 손가락 말단의 혈관의 경련이라든지 수축, 산소가 제거된 헤모글로빈이 손가락 부위에 운반되기 때문에 청색증을 띠고 손가락의 감각마비, 통증, 냉감을 갖고 오게 된다. 추운 경우 더 심해진다. 뭐 이런 것까지 써주면 좋고요. 이런 거는 이런 내용은 없어도 되는 문제,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으로 인한 손가락의 수축, 혈관의 경련, 그로 인한 산소 공급의 저하, 결국엔 헤모글로빈의 감소, 청색증, 냉감, 통증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혈액이 이게 혈액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관이 수축해 버렸으니까 어때요? 이 헤모글로빈이 잘 못 가지. 지금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창백한 증상이 나타나고 뭐 하얗게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손에 전달되는 진동을 막는 보호구는 뭘까요? 장갑이죠, 당연히 장갑. 근데 오는 진동을 막는 장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손에 전달되는 진동을 막기 위한 보호구, 당연히 방진 장갑이죠. 보호 장갑. 그러니까 진동을 막아주는 장갑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진동 방진 장갑. 이게 방진 장갑이에요. 이런 것들을 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직업병 유소견자로 진단을 받으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산재보험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딘가? 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요? 여기 보시면은 제도 안내를 보시면은 좀 확대할게요. 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아서 얻으려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산재보험도 보시면 기관명은 어디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출이 굉장히 많죠. 관련 기출을 보시면 2018년 기출 B형 2번을 보시면 소음성 난청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보호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에 대한 2018년께 2024년에 또 한번 출제가 된 거고요. 2023년에도 나왔어요. 작업병 자체가 나왔어. 직업병 자체가. 이것도 소음성 난청이 나왔네요. 여기도 소음성 난청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소음을 감수하기 위한 공합적 조치 2가지를 써라라는 게 나왔고요. 2020년에는 아예 레이노드 디지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나오면서 레이노도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 자가면역 질환이 나오면서 레이노로 연관시켜서 레이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쓰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왜 얘가 발생하느냐? 이 발생 기전을 쓰라는 거죠. 지금 문제 똑같이 물어봤잖아요. 레이노드 디지즈를 쓰면서 왜 발생하는지 기전을 써라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레노디지즈랑 기존을 쓸 수 있었어야 됐고 보호장갑 정도는 쓸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건 틀릴 수 있죠. 글로북 정답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계산을 한번 다시 때려볼게요. 이거죠. 그래서 B형에서는 2점 다 가져가시고 1번에 2점 가져가시고 2번에서도 2번은 이제 틀려도 되는 거. 3번에서는 1, 2, 3, 4. 4점 가져가시고 4번에서는 1, 2, 2점 가져가시고 5점에서 4점 가져가시고 6점에서 4점 가져가시고 7번에서 4점 가져가시고 8번에서 4점 가져가시고 9번에서도 4점 가져가셔야 되는데 2점으로 칠게요. 혹시 이제 유추천자 자세를 못 주셨거나 왜 중추로 이렇게 유추천자를 하는 목적을 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2점, 2점. 자, 여기서도 2점. 동일시랑 그 다음에 이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도 이거 빼서 1점, 2점, 3점. 자, 그래서 대충 계산을 때려보니까 6, 8, 12, 16, 20, 24, 26, 28, 31점이네요. 31점. 그래서 A형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33점. 그 다음에 B형이 31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보면은 전공에서 64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80점 만점에 64점. 그래서 64점을 가져가셨다. 플러스 교육학이 15점이다. 그러면 몇 점입니까? 81점이네요. 네, 81점. 그러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적어도 55점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계산을 때려보니까 64점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64점은 잘 가져가신 거. 그러니까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고 다 가져갈 수 있는 점수를 다 가져갔었을 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현실적으로 64점이라는 거고 64점 이상을 받으셨으면 정말 너무 잘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64점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선생님 실수를 좀 했어요. 한 5점? 5점 정도 실수를 했어요라고 치면은 우리가 적어도 59점은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쿼터라고 하는 게 사실 잘 몰라요. 모르고 더 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저도 쓰면서 남들 다 맞는 거 실수했어요. 뭐 실수인지 알려드릴까요? 코트 연구를 전향성 코트 연구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실수한다니까요.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한 5점 정도 실수했다라고 쳐도 어쨌든 전공에서 59점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니까 음, 전공 한 55점 적어도 55점 이상 55점도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드네요. 지금 문제를 다시 해설을 해보니까 그래서 전공 59점이면 교육학 15점, 16점, 시제점 18점 쭉쭉쭉 더 맞으시면 더 좋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커트는 까봐야 아는 거예요. 그 당일날 알기 때문에 시험 전날 아마 커트를 먼저 공개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발표, 1차 합격자 발표 전날에 커트를 먼저 공개를 해줄 건데 그때 이제 보고 막 두고두고 떨리죠. 내가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까볼 때까지는 모르는 게 임용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 번 채점을 하거든요. 세 번 채점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엑셀 색채를 안 됐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성형 색채라고 쓴 사람이 너무 많다. 성형 색채도 정답으로 인정해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아닌 거를 정답 인정해주자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애매한 것들은 해주자라고 이제 다시 이제 채점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면접 준비도 꼭 하셔라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고요. 괜히 면접 준비 안 했다가 학교 덜컥 해버리면은 면접 준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소요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면접 책 정도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정리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설을 최대한 근거 위주로 찾아서 해오긴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틀린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꼭 이거 모범 답안은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찾아보려고 찾아본 답안이고 정리를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틀렸다. 선생님 저게 아니라 이거 같다. 그럼 댓글로 언제든지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의견 받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면접 준비 꼭 일주일 정도 푹 쉬시고 면접 준비 진행하셔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 28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날 모두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만큼만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